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고요. 오늘은 정책론을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수요 공급이었죠. 경제론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 진도가 제가 나가는 진도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순서하고 맞지 않아서 미리 예습을 해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나갈 부분을 예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가는 부분은 48쪽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30몇 쪽이죠. 시장 이론 지나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거는 나중에 잡다한 부동산 활동론을 할 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런 순서를 갖는 이유는 지금 지난주에 수요 공급을 했었죠. 지난주에 수요 공급을 했는데 제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요거 하고요. 이 경제론이라고 하는 요 파트가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을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하는데 요게 시장론의 내용들 중에 지금 다른 내용들, 입지론이라든가 공간 구조론 하는 것들은 직접 얘네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경제론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뒤에 정책론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정책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뒤로 돌려버리고요. 잡다한 내용 할 때 한꺼번에 합니다. 이 정책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부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정책론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엉뚱한데 예습하셨나요? 정책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은 관계 없겠네요. 지난주 정책론 한다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정책론을 할 건데 지난주에 했던 것을 또 살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들 중에 수요 공급하고 이 탄력성까지 그렇게 좀 해볼게요. 일단 수요 개념을 할 때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수요를 측정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그래서 유량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저량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저량 개념을 기간으로 질문하면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저량 같은 것들은 뭐 인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재고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의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 공급이 유량이고요. 그리고 소득 같은 것들이 유량의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 하면 뭐였어요? 수요량.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죠. 근데 이 수요량을 측정을 할 때 유효 수요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예요? 잠재 수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그랬죠. 돈을 들고 와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무대에 돈도 없이 와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효 수요의 크기로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뭐라 그랬죠? 수요 결정 요인 했죠. 자, 이 수요 결정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수요 결정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재화의 가격이죠. 가격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죠? 소득. 세 가지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또 뭐가 있죠? 관련재 가격 있죠. 자, 이렇게 등등등 많습니다. 그 중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뭐고요?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이 길이가 수량이죠. 그래서 이쪽에 수량을 표시하고요. 여기에 가격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반비례라 그랬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은 올라가고, 그래서 반비례 또는 감소함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학자들은 수요 법칙 이렇게 불러요. 수요 법칙 하면 그게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해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 이게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는데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나요? 소득이 변해도 뭐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하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죠. 자,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다 수요량이 변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용어를 달리 부른다 그랬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주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불러준다 그랬어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하락해서 더 살 수도 있고요, 소득이 더 늘어나서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굳이 구분해서 사지 않잖아요. 그냥 더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구분을 하자고요. 시험 칠 때까지는 구분을 하자고요. 가격이 변해서 더 사는 거는 수요량 변화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고요. 주머니 사정이 더 좋아져서 더 사는 거는 수요 변화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수가 4식구일 때 일주일에 사과를 3kg씩 먹었어요. 근데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식구수가 둘로 줄었어요. 외지로 나가면서 출가하면서 식구수가 둘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식구수가 줄어서 덜 살 수 있죠.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격은 안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식구수가 변했죠. 이렇게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뭐라고요? 수요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늘 이제는 앞으로는 가격이 많이 싸졌네 이렇게 해서 더 사는 거는 수요량 변화, 소득이나 다른 요인, 우리 집에 오늘 잔치한다 뭐 이런 다른 요인 때문에 변하는 건 다 뭐라고요? 수요 변화라고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수요량 변화 요인은 몇 개밖에 없어요. 수요량 변화 요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저 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자, 근데 이게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어떻게 달라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변한, 이 길이에서 요 길이로 수량이 변하잖아요. 이 수량에서 이 수량으로 더 줄어드는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맞나요?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했다고요. 이게 가격이 변할 때는 높낮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지난주에 요만큼 샀는데 이번 주에 요만큼 사요. 지난주에 이만큼 샀는데 이번 주에 이만큼 사는 거는 가격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가격은 안 변했죠. 같은 가격인데도 이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예를 들어 식구수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원인이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다면은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식구수가 줄어든 양만큼 수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새로 그려진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뭔 변화라고요? 수요 변화.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새로 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게 소득이 변하든 식구수가 변하든 관련재 가격이 변하든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는 것은 뭐다? 수요 변화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변하면은 증가, 왼쪽으로 변하면 감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죠. 점의 변화, 이 수요량 변화 이것도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은 수요량 감소고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수요량 증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또 했던 내용이고요. 수요량 증가와 수요 증가 이렇게. 요거는 그 재화 가격 변화고요. 요놈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죠. 자, 요거는 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요거는
선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모두 다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죠.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고. 자, 이렇게 했고요. 수량 증가가 아니고 이게 수요량 변화죠, 변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다음에 균형의 이동을 했죠.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습니다. 균형은 어디에서 결정되고요? 균형이 결정되는 곳은 어디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곳이죠. 여기에 이제 균형이 결정됩니다. 자, 이게 균형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근데 균형이 아닌 것을 뭐라 그랬죠? 균형이 아닌 것. 불균형이라 그랬죠. 이 불균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얘가 더 많은 불균형이 있고요. 하나는 얘가 더 많은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을 이렇게 놓을 때 공급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수요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불균형을 뭐라고 하고요? 공급이 더 많죠? 초과 공급. 이런 불균형을 초과 수요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조정이 들어간다 그랬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고 수요량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정된 균형은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균형이 이동하는 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죠.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공급 변화도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고 선이 변하는 거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이 균형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균형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상태의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고 이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균형 가격은 이 균형이 이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균형 거래량은 균형이 이동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대답을 해야 되죠. 이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모두 4가지 경우가 있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교차점이 바뀌거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교차점이 바뀌거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교차점이 바뀌거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교차점이 바뀌거나 이렇게 4가지 있다 그랬죠. 자, 이 균형이 이동한다는 것은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답해야 되는데 균형 거래량은 증가 아니면은 감소가 될 것이고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변함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균형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 이 시장이라는 무대를 얘기했어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하면은 거래량이 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거래량이 늘 거 아니에요. 그는 수요자가 더 늘어나든 공급자가 더 늘어나든 더 늘어날 겁니다. 맞나요? 근데 빠져나가면은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것만 보면은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있고요.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것만 알면은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일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시장의 물량이 모자라는지 남는지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려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균형 상태에서 그러면은 물량이 모자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요. 수요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기존의 물량이 남아돌게 되겠죠. 그럼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가 모두 4가지인데 수요 증가 또는 수요 감소 또 뭐가 있고요? 공급 증가 또 뭐가 있고요? 공급 감소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이 단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거래량 증가고요. 이러면 거래량 감소고요. 가격은 이러면은 가격 상승, 이러면 가격 하락, 이러면은 가격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제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해도요. 이 수요 공급에 웬만한 건 이제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수요 변화에서 여기 이제 소득 변화와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여기 이제 정상재냐 열등재냐 뭐 이런 게 더 있고요. 뭐 대체재냐 보완재 이런 게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 뭐 탄력성은 뭐 개념 정도만 일단 파악해 두시더라도요. 탄력성은 개념이 뭐라 그랬죠?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가 있고 수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가 있습니다.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보다는 수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요. 수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는 주로 필수재입니다. 필수재는 수량 변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도 써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더 많이 먹거나 더 많이 쓰는 그런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재화는 필수재 같은 그런 이 재화는 수량 변화가 적은데 특징이 공급 상황 여부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된 정책 대상이 돼요. 잘못하다 보면 이런 것들 잘못 정책을 세우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재화의 성격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성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복습을 하고요. 이제 오늘 정책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페이지 수로는 48페이지인데요. 굳이 그걸 뭐 다 자세히 보진 않으셔도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셔도 관계없습니다. 48, 49, 50쪽 상단까지 있는 부분은 10분의 1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은 오늘 10분의 1이에요.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다룬다고 한다면은 주택 문제와 토지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주택 아니면 토지죠. 정부 정책들이. 근데 주택 문제 하면은 주택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양적 문제는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할 때의 문제죠.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은 폐지됐습니다. 그만큼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질적 문제에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그런 조문도 있어요.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어느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최소한 확보하자는 거죠. 그런 시기로 넘어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양적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주택이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남을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또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이제 질적 문제로 넘어온 시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지의 부족 문제예요. 토지의 부족 문제. 이거는 어떤 성질에서 나올까요? 부증성에서 나와요.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동시킬 수도 없고요. 저기 노는 땅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져올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 주변에서 특히 서울은 주변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 개발할 곳을
녹지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토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겠죠. 집가고 문제,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는 소유 편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토지 갖고 계십니까? 혹시 토지 갖고 계신 토지가 있습니까? 저도 없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3,800만 필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그럼 5천만 명 인구를 따졌을 때 5명 중에 한 거의 4명 꼴로는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을 쓸 필요가 있대요. 정책.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건 이런 정도로 하고요. 뭐 물론 거기 더 다른 내용도 있어요. 뭐 이런 부동산 문제는 계속 악화된다. 어느 정도까지 가다 멈추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심해진다. 그리고 지속된다. 멈추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지만 참고로 볼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주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뭔가 하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시장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수요가 너무 지지부진해요. 너무 지지부진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좀 이걸 좀 살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 정책을 써서 경기를 좀 살리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책을 쓴다는 게 결국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배급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여러분들 민법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계약 자유의 원칙 있죠? 그 자유롭게 계약하고 거래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이거는 어느 나라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개입해요. 시장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허용할 만큼 뭔가가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배우는 게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이제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 또는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은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은 주택 정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토지 정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나마 좀 자주 언급됐던 것이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 네, 지역지구제는 어디서도 공부해요? 네, 공법에서도 하죠. 공법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죠. 근데 우리는 공법에서처럼 그렇게 법 규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겁니다.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외에 이 지역지구제에 파생되는 것으로서 또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라든가 등등등 있고요. 또
이 토지은행 제도, 토지은행 이런 거, 그리고 뭐 개발이익 환수 뭐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조금 이제 할 텐데 개발이익 환수는 그냥 단어 뜻만 알면 되는 정도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 정책에 문제가 많을까요? 주택 정책에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흔히 접하는 게 뭐예요? 흔히 접하는 게 바로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여기에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주택 정책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가 하면은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요. 임대료 규제. 엄청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출제됐고요. 거의 제 기억에 거의 해마다 언급되는 것 같아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소득층들이 집을 구해 살기가 벅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들이 저렴하게 집을 얻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하는 게 있어요. 임대료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저소득층들이 집을 얻어 살기가 힘드니까 임대료를 좀 보태주겠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정부가 직접 지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이제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혹시 들어가 사는 사람도 혹시 보셨나요? 네, LH 같은데. 그게 이제 그 LH에서 그 아마 이름은 국민임대주택이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쌉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 비용 절감하는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자격이. 물론 어느 정도 이 소득이 있으면은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알아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국민임대주택에서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고 LH공사를 통해서 서울도시공사에서도 합니다. SH공사에서도.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양쪽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울 시내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수도권으로 좀 나가야 돼요. 외곽으로 나가면은 그런 이 국민임대주택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을 공부합니다. 조세 정책. 여기 이제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주택 정책에서는 이렇게, 토지 정책에서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에 이제 이것만 따로 적어 놓으면은 왼쪽에다가 자,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정부의 개입, 시장 개입. 요거는 이제 사실 두 개 주제로 나누죠. 정부의 개입 필요성하고요.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개입하니 하는 데 대한 대답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니 라는 데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토지 정책이라 그랬죠.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 지구제 요걸 중심으로 하고요. 그 외에 개발권 양도제, 요걸 영어로는 TDR이라 그래요. 개발권 양도제 또는 토지은행 뭐 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여기는 임대료 규제 하죠. 임대료 규제. 또는 이제 분양가 규제도 여기 성격이 같은 정책이에요. 일정한 상한을 정해놓고 더 이상 높게 받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임대 시장이고, 이거는 어떤 시장이에요?
분양시장에서. 분양시장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값보다 더 높게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됐나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조세 귀착 또는 조세 정책. 주로 출제되는 것은 조세 귀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주제가 뭐예요? 정부의 개입이죠. 자, 이 첫 번째 주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에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 자,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왜 개입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시장이 뭔가를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시장이 뭔가를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설명을 할 건,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해두면 그 다음이 아주 편해요. 결국은 이제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외워도 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은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보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밀가루를 예를 들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국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빵집에서 빵이 잘 팔린다면, 그렇다면은 빵집에서 밀가루를 살 때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밀가루를 사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빵이 잘 팔린다면. 만약에 국수가 잘 안 팔린다면 국수집에서는 비싼 돈 주고 밀가루를 사가기가 어렵겠죠. 맞나요? 자, 근데 왜 빵이 잘 팔리고 국수가 잘 안 팔릴까요? 사람들이 빵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제 점점 국수를 덜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라는 자원이 무한정 있는 자원인가요? 그러진 않죠. 이제 무한정 있는 자원은 이 공기 같은 것밖에 없어요. 밀가루는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 파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누구한테 먼저 팔겠어요? 또 돈을 많이 지불하려고 하고 외상대금 안 밀리고 이런 쪽에 지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빵을 더 좋아하는 이 빵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더 좋아하는 쪽으로 밀가루가 가는 것이 밀가루라는 자원을 또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근데 이걸 사회주의 국가에 한번 맡겨볼까요?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세워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요. 전부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 계획입니다. 뭐 계획 경제라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이 빵 공장에서는 얼만큼 생산해. 이 국수 공장에서는 얼만큼 생산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밀가루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밀가루 공장에도 목표량을 주죠. 너희들 얼만큼 생산해서 저 빵 공장으로 얼마만큼 보내. 저 국수 공장으로 얼마만큼 보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예산 세웠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 되면은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사람들의 선호도 자꾸 바뀔 수 있고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자, 이 국수가 남았어. 이제 국수가 남았으니까 이제 다음 연도에는 야, 빵 보내는 대로 밀가루를 더 보내라, 좀 덜 보내라.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게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밀가루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거는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물적 자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먼저 취직하려고 합니까? 어디에 먼저 취직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주는데 취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 돈 많이 주는 데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 회사가 만들어 파는 게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만들어 파는 거를 그 회사가 만들어 파는 게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원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게 당연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인적 자원하고 밀가루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모든 자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든 자원이 시장에 내버려둬도 더 비싼 값 쳐주는 쪽으로, 인적 자원도 내 몸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밀가루 더 높은 값을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나무 더 높은 값을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더 높은 값이라는 게 바로 어느 쪽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쪽이에요. 또 좋아하는 쪽으로 자원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겼느냐? 예를 들어 등대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등대가 필요한 물건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뱃사람들한테 그 이정표가 되잖아요. 저기가 육지다, 또는 등대 말고도 왜 중간중간에 암초 있는 위에다 부표 해놓잖아요. 그 오면은 암초니까 피해가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제가 등대 사업을 한번 해볼까요? 민간에서 제가 등대 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사람들,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등대 세워가지고 등대 불빛 보는 저 배한테 돈 받고 요금 받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등대 같은 거는 분명히 필요한 상품입니다. 필요한 재화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를 등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거는 시장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국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한 가지 이유 나왔죠? 시장이 뭔가를 못할 때인데 그 시장이 뭔가를 못하는 거를 지금 자원을 배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도 자원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쪽으로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안 가니까 정부가 세금 걷어서 그쪽으로 자원을 투입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무슨 측면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원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누가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 거를 무슨 측면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근데 이런 측면 말고도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적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빈부격차가 심하죠. 근데 빈부격차가 심한데 돈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은 100원만 내세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은 10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합니까?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나오면은 누구한테든 다 똑같이 얼마 받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초적인 생활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걸 누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해결 못하는 겁니다. 민간에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은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아니면은 잘 사는 동네 가가지고 괜찮게 산다 싶은 애 잡아다가 인질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애들 좀 잘 살겠다 싶은 애들 잡아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돈 요구하고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면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이렇게 이런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야 돼요. 중산층이 두텁지 않고 이게 빈부격차가 갈라져 버리면은 굉장히 갈등이 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거두어서 돈 적은 사람들한테 보조하는 거죠. 아까 썼다 지웠죠. 임대료 보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도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뭐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려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 우리 사회에 있는 자원을. 요거는 어떤 측면이요? 소득 분배의 무슨 측면? 형평성 측면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에 대한 이제 대답이 된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다 또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시장이 뭔가를 못했다 그랬죠. 지금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를 못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를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무엇 하려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 됐습니까? 시장 실패. 이런 용어가 낯설죠?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라고요. 시장이 뭐를 실패한다?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됐나요? 네, 이걸 시장 실패라 하고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이제 추상적 개념이에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요. 개인적 목표가 아니고 무슨 목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네, 다음에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해서 얘는 따로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따로 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따로 빼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할게요. 개입 수단. 요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왜 개입해야 되는지는 이제 나왔잖아요. 왜 개입해야 되는지는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인데,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이라는 무대 얘기했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누구도 등장하고 누구도 등장해요.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자들이 그라운드에 등장하는 한쪽 팀이고, 이 공급자들이 또 한쪽 팀이라고 생각할 때 정부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룰 있죠. 경기 룰 있잖아요. 그 룰을 정하는 쪽이 정부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게 이게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이 룰을 어기지 않고 규칙 지키면서 거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정부예요. 원래는 그냥 시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지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금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개입한다는 거는 심판이 아니고 이게 직접 이렇게 선수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직접 선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입을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직접. 선수가 되어버리니까 지가 수요자가 되어버리고 지가 공급자가 되어버려요. 자, 어떤 경우가 직접 개입이냐?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이거 안 썼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었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이거 누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 공사라는 이름 붙어 있잖아. 공사, 공단 이런 데는 정부가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조직을 만든 건데 그냥 기업 형식으로 한 것이지, 크게 봤을 때는 공사, 공단도 전부 다 정부라고 봐요. 그래서 준공무원 이런 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공급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정부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로서, 저쪽 무대 저쪽에 공급자로서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토지은행. 이 토지은행이 뭔가 하면은요, 토지 비축 제도예요. 토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장래 사용할 토지를 미리 싼 값에 사둬서 비축하는 거거든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미리 사둔다 그랬죠. 예, 수요자가 되는 거죠. 수요자. 정부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개입은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 있다는 거죠. 직접. 자, 그런데 자, 작년에도 그랬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고요. 몇 년 전에 더 심했겠네요. 원래 워낙 이 주택 거래가 안 되니까 몇 년 전에 이걸 했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제 1년간. 한 적 있죠? 취득세 등록세 1년간 면제예요. 자, 그거는 정부가 직접 사는 거 아니죠. 지금 정부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은 정부가 직접 사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직접 사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준 거죠. 사던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그래서 좀 사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이런 거예요.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하다가 편파 판정하는 거예요. 편파 판정. 이쪽을 좀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슬쩍 도와주는 거야. 이런 개입을 간접 개입이라 그래요.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보태줬잖아요. 사실은 보태준 거거든. 세금 거두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를 각종 지원 같은 거래. 지원, 보조,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보태주는 것도 간접 개입이지만 이렇게 부담금, 돈을 걷는 것도 간접 개입이에요. 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됐나요? 결국 여기서는 수요 공급 자체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이 아니에요. 그걸 민간이라고 해요. 민간. 시장이 한다 그래요.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이 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이제 보태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를 해놓는다는 거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지역 지구제 보셨죠? 그럼 이제 이 도관 농자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 공록 해놓고는 여기는 뭘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정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토지 이용자가 이 땅에는 이렇게 하고 이 땅에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토지 이용주의. 이런 식으로 개입 수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게 워낙 중요하다고요. 이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